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460페이지 중개 실무 총설 및 중개거래 접수인데 그 메뉴에 보면 실무가 30% 정도 출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보면 5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까지가 35문제 출제됩니다. 대략. 그 앞에 실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거의 출제가 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463페이지 중개계약 제3절 중개계약인데 중개계약이 뭐냐면 중개계약 매도인 매수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업 공유회사가 있으면 중개계약이라는 거 우리 집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이게 의뢰인과 개업 공유회사 간에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라고 하고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는데 개업공개사가 못 팔아주겠습니다. 다른 중개업소 가서 알아보세요 해도 공유회사법 위반? 아니죠.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464페이지 시험에 거의 잘 한 10년에 15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한 거 한 번 나오긴 했습니다. 중개계약은 낙성 불효식 계약이다. 그냥 제목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양가로 1번. 낙성이라는 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불효식 계약이라는 말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될 필요 없죠. 구두로 말로 해도 됩니다. 유상계약 중개보수를 주니까 유상계약 쌍무계약 쌍방의 의무가 대가적 관계에 있다. 편무계약이 아니다. 순수한 쌍무계약이 아니라 조건부 쌍무계약 특수한 쌍무계약 편무계약에 가까운 쌍무계약입니다. 우리 집 팔아주세요 했다고 해서 개업공개사가 반드시 팔아줄 의무 있어요 없어요? 팔아줄 수가 없고 그냥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순수한 쌍무계약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위임계약하고 비슷한 비전형계약 무명계약이다. 비전형이라는 말은 민법 법전에 형태가 없다고 해서 비전형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민법에 이름이 없다고 해서 무명계약 같은 뜻입니다. 비전형계약 무명계약은. 그 다음에 465페이지 양가로 4번 민사중개다. 상사중개가 아니고 상행위를 중개하는 걸 상사중개라 하고 상행위 이외의 것을 중개하는 것을 민사중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 계약이 아니고 계속적 계약이다. 우리 매매계약은 일시적 계약이고 임대차 계약은 계속적 계약이죠. 민법에서. 임의적 계약이다. 계약 체결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임의적 계약이고 혼합계약이다. 혼합계약이라는 것은 매매, 임치, 도급, 현상광고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465페이지 2번 서면화 유형화의 순기능 이게 10회, 11회 두 번 출제됐습니다. 1999년도, 2000년도, 22년 전에 딱 두 번 출제되고 그 다음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말로 중개계약하는 거하고 문서로 적는 거하고 뭐가 더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예요? 네, 문서로 적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인데 저도 한 번도 중개업을 하면서 문서로 중개계약을 못 적어봤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현실은 거의 다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못 봤는데 그 이유가 왜 못 적어봤냐 하면은 우리 교과서에 조금 이따 나오기는 할 텐데요. 그 중개계약서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거래 당사자 그 중개 의뢰인 인적사항 적는 난이 있어요. 앞에 생년월일 적는 난이 있고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거 적는 난이 있어요. 제가 적으려고 시도는 해봤어요. 실장하면서 젊은 여자 손님이 왔는데 어디 있는 집 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끝내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사장님은 여자 사장님이었어요. 제가 여자 사장님 밑에 근무하면서 성함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그 젊은 여자분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막 얼굴 저를 쳐다보면서 아저씨 이름은 왜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전화번호 물었으면 아마 더 욕 먹었을 거예요. 전화번호는 참 모르는데 전화번호는 물어보죠. 연락처는 물어봐요. 근데 이름 말고 생년월일 물었으면 더 아마 욕 얻어먹었을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생년월일 이런 거 이름 묻지도 못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계약을 해볼 수가 없었다고요. 한 번도 문서로 못 적어봤어요. 실제로 문서로 적어야 되는데 왜 문서로 적으려고 하겠어요? 만약에 개업공개사가 소개시키는데 둘이 몰래 계약을 해버리면 소송해가지고 받아내야 되잖아요. 중개보수 받아내려면 인적사항 있어야지 뭐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소송하냐고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냥 연락처만 하나 받는 게 현실입니다. 이름도 생년월일도 못 받고 있어요. 주소도. 자, 그 다음에 중개계약의 유형 466 일반 중개계약, 2번 독점 중개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3번 전속중개, 4번 공동중개, 5번 순가중개가 있는데, 이게 이번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순가중개계약이 시험에 나왔다고요. 4월 2일 날 감정평가사 시험이 있었는데 우리 중개실무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중개계약의 종류입니다. 중개계약의 종류. 일반 중개계약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일반 중개계약 또는 보통 중개계약 또는 영어로는 이걸 오픈 리스팅이라고도 합니다. 오픈 리스팅. 열려있다. 여러 군데 내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독점 중개. 독점은 익스클루시브,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게 독점 중개입니다. 그 다음에 전속 중개. 그 다음에 공동 반대가 단독. 그 다음에 순가, 정가, 정률 중개가 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의뢰인이 여러 개업공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여 먼저 거래계약을 성사시키는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보수 지급하면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건 소송의 초대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분쟁이 심합니다. 말로만 했기 때문에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분쟁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손님하고 통화한 거는 다 그 업무용 휴대폰은 따로 하나 만들어야 돼요. 사무실에서만 쓰고 집에 올 때는 안 가지고 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무소에서는 누가 전화 와도 다 받아줘야 되죠. 그런 게 많다더라고. 와이프도 제가 자격증 따가지고 자격증 땄어요. 취직을 시켰어요. 돈 좀 벌어오라고. 취직시켰더만은 그 처음에 취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 취직하는지. 나이 연세 한 70 넘으신 분 그 택지개발지구 했는데 그 사장님이 남자였어요. 남자만 그 사장님만 없으면 손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계약하러 온 게 아니고 그냥 농담 따먹기 하러 온다고요. 제주도 올레길 같이 한번 가면 한 건 큰 거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와이프가 또 묻더라고. 큰 거 한 건 해준다는데 따라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건 해주면 먼저 해주면 간다 해라. 해주지도 않고 갔다 와서 해준다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못 갔어요. 네, 갈래 해도. 그런 거 많아요. 현업에 가면은. 그래도 그걸 잘 슬기롭게 해야 돼. 그렇다고 뭐 아저씨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회장, 그런 연세 드신 분들은 회장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아저씨 이름 부르면은, 왜냐면 뭐 50억 이번에 뭐 수용해가지고 받은 거 50억 200억 있다 하고 막 이렇게 포문 잡아요. 돈은 잘 안 쓰지만. 그 처음에 일을 잘 배워야 하는데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디 취직도 안 하려고 하고 개업하라고 하니까 개업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어요. 자, 일반 중개계약은 분쟁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독점 중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독점 중개는 이번에 감정평가사 시험에도 나왔는데 무조건 누가 계약을 성사시키든지 상관없이 독점 중개계약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를 받는 게 독점 중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우리나라의 뉴스에 나왔어요. 미국의 부동산 중개법인이 영국에 브리핑하러 4천만 원 전용기 타고 4천만 원 들여가지고 브리핑하러 간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얼마짜리냐면 4천억짜리 4천억짜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계약 성사되면 8% 받는데 8% 48, 32, 320만 원 중개보수 받는다고요. 무조건. 그러니까 미리 돈을 써도 된다고요. 누가 계약을 해도 무조건 받으니까 개업공개사한테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전속 중개는 독점하고 똑같은데 단 전속 중개는 전속을 맺은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 계약은 무효이다. O입니까 X입니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하면 무효다. X. 그 다음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하면 50% 중개보수 지급해야 된다. 50% 위약금 지급해야 된다. 다 X죠. 위약금 한 푼도 없고 중개보수도 한 푼도 없습니다. 다만 비용, 실비만 지급합니다. 근데 그 실비의 한도가 중개보수의 50%까지만 인정된다. 그게 전속중개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중개는 두 사람 이상의 개업공개사가 개입되어 거래를 성사시키는 게 공동중개. 혼자서 하는 걸 단독중개. 그래서 현업에서는 단독중개를 양타쳤다.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양타쳤다. 혼자서 양쪽 다 중개보수 받는다고. 혼자서 소개하면 양쪽 다 중개보수 받잖아요. 공동중개하면 단타, 반타, 쪽 했다 이렇게 하더라고. 쪽 한 건 했다. 쪽이 뭡니까? 한쪽밖에 중개보수 못 받는다. 그러면 돈 많이 벌려면 공동중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단독중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시험에 나오면 공동중개입니다. 시험에 나오면. 왜냐하면 공동중개, 단독중개 한 건 할 걸 공동중개하면 3건, 4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실제 있었던 일인데 서울서 전화 와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말하더라고. 이게 이 편한 세상 33평 할 사람 있는데 데리고 가면 공동중개 할 거냐. 네이버 부동산 보고 연락했다. 이렇게 하는데 한다고 해야 돼? 안 한다고 해야 돼요? 한다고 하면 한 쪽이라도 중개보수를 받는데 안 한다고 하면 하나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한 건이라도 빨리 하는 게 좋잖아요. 공동중개를 그래서 이 공동중개는 조직화 능률화에 이상적이고 인터넷 시대에 적합하고 MLS 방식이다. 이게 8회 시험에 1995년도 MLS 방식이라고도 한번 나왔습니다. 멀티플 리스팅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게 공동중개 방식입니다. 미국에서. MLS 방식이 되겠습니다. 공동중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지금 공동중개가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단 아파트인 경우 토지나 뭐 이런 거는 아직까지 활성화 안 돼 있어요. 아파트는 공동중개를 해도 그 CCTV가 있기 때문에 나무 물건 빼돌리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출입 기록 이런 게 다 나타나기 때문에 CCTV를 통해서. 자, 순가중개가 이번에 그 답이었는데 감정평가사 4월 2일 시험에 순가라는 것은 정해진 의뢰인이 먼저 제시합니다. 10억만 받아달라, 20억만 받아달라. 그보다 더 많이 받으면 개업공개사님 다 먹어도 좋다. 토지, 주로 아파트는 이런 게 많이 없는데 토지라든지 상가라든지 뭐 골프장, 골프 연습장 이런 거는 그런 게 많아요. 토지 같으면 예를 들면 평당 10만 원만 받아달라 또는 평당 100만 원만 받아달라. 그러면 현업에서는 개업공개사가 대두리 친다고 그래.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대두리라고. 대두리 친다 이런 말을 하죠. 현업에서. 대두리 친다. 대두리 친다 뭐냐면 평당 100만 원만 받아달라고 하면 개업공개사가 예를 들면 평당 138만 원입니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손님이 그 8만 원만 뒤에 끝다리 8만 원만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그 깎아주면 내 복비 못 받는데 그럼 복비 하려고 그정 받는 건데 그럼 복비는 네가 많이 줄래? 그럼 내 이야기해볼게. 주인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뭐 평당 예를 들면 30만 원씩 떼먹고 이렇게 하는 게 대두리 나와야 안 나와요? 대두리 친다. 예, 그 현업에서 시험에는 대두리 친다 이런 말 안 나와요. 시험에는 현업에서 쓴다고요. 그 이렇게 순가중개계약이 당연히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당연히 위반은 아닙니다. 10억보다 더 많이 받으면 다 먹으라고 했는데 실제 10억 900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900만 원밖에 못 먹었으면 법정 보수가 0.9%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위반 아니라고요? 받기로 약속만 해도 위반 아니다. 초과해서 실제로 받아야 위반이다.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중개계약의 종류를 봤고요. 시험에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확인 설명입니다. 472페이지. 지금 남은 거 다 합해가지고 5문제 나오는데 시험에 맨 뒤에 있는 게 중요하다고요. 시험에 나오는 건 4문제는 정해져 있어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매, 매수 신청들이 이렇게 4문제 나와요. 나머지 지금 우리 한 문제 건지려고 지금 이거 엄청난 많은 내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472페이지입니다. 조사 확인 의무입니다. 조사 확인 473 맨 위에 의뢰인을 통해서 조사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2번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474페이지 475 476 현장 답사이네. 476 현장 답사.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게 가장 바람직하다? 세 개 다 해야 됩니다. 세 개 다. 실무상 현장 답사만 하면 족하다. 공부만 보면 충분하다. X입니다. 다 하는 게 좋다. 현장 답사 가도 지상권 설정 등기됐는지 전세권 설정 등기됐는지 이런 건 안 나타나죠. 건재당 설정 등기된 거 안 나타나잖아요. 또 공부를 보면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이런 거 안 나타납니다. 또 시험에 이런 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현장 답사를 통해서는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것만 확인하면 족하다. X입니다. 공부에 나타나는 것도 한 번 더 해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 법조문에 있는 건 아닌데 실무상은 뭐뭐만 하면 충분하다. 이거는 대체로 X입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확인 설명해야 되죠. 확인 설명. 예를 들면 융자를 1억 받았는데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다 갚고 지금 1,000만 원 남았답니다. 이거는 확인 설명이 아니고 전달하는 거예요. 확인 설명하려면 진짜 1,000만 원 남았는지 금융거래 확인서 등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 1,000만 원 남았는지 2,000만 원 남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건저당이기 때문에 또 지금은 다 갚았다 하더라도 다시 대출 받으면 된다고. 옛날 건저당 건 가지고. 그럼 감액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건저당 그 채권 최고 금액을 줄여야 돼요. 그대로 나누면 또 언제든지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업에서는 감액 등기라고 하고요. 등기법에서는 변경 등기라고 하죠. 등기법상 용어는 여러분들 또 조심해야 될 게 만약에 은행 융자 갚으면 그 은행에 따라가 가지고 그 다 갚았다는 확인서 그리고 말소할 건지 은행에 물어봐야 돼. 반드시 말소하는지 감액 등기 하는지 이런 걸 변경 등기 하는지. 그냥 돈만 다 갚았다가 다시 대출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건저당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반드시 말소할 건지 이런 걸 확인해 봐야 돼요. 은행 따라가서. 그냥 갚는다. 저도 팔아봤는데 집을 아예 제 친구가 개업공개사인데 제 친구가 중개했는데 저는 돈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대출 받을 거 은행 그 과장 나와 있더라고. 중개사무소에. 저보고 갚았다는 영수증 주고 달라더라고. 돈 달라 소리 안 하고 아예 떼고 주더라고요. 저는 받아보지도 못했어요. 차액만 받았다고. 대출 다 빼고. 그러니까 만약에 집은 팔았는데 대출은 있는데 갚는다고 자기가 가지고 은행 간다고 줘버리면 가져가서 안 갚아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같이 따라가서 갚든지 아니면 은행 직원 나오라면 나와요. 중개사무소로. 은행 직원, 법무사 다 나오거든요. 중개사무소로. 저것도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돈도 안 줬는데 뭐 벌써 다 갚았다고 영수증 가져왔더라고. 뭔 돈으로 갚았냐 물으니까 그냥 서류상만 갚았다더라고. 그럼 내가 안 갚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가서 취소하면 된다 이러더라고요. 벌써 영수증을 다 끊어 가져왔어요. 은행에서 제가 갚은 걸로 해가지고. 그 기분은 좀 나쁘더라고. 제 친구가 저를 못 믿어가지고 미리 다 떼고 중개보수도 다 떼고 주더라고. 차액에서. 여자친구인데 20살 때 여자친구인데 그 지금은 뭐 서로 이익만 위해서 만나는 거지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냥 477페이지 조사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게 9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프린트는 6번에 있죠. 6번.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그 다음에 거래 예정가격, 거래 예정가격이나 예정금액이나 같은 말입니다. 일종의 시세죠.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인데 이게 바닥면의 상태도 추가됐죠. 바닥면의 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같이 시작. 지금 처음 듣는 분 계시는데 처음 들으면
외계어 듣는 것 같다더라고요. 외국말도 아니고 지금 우주에서 지구에서 쓰는 말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도 참고 조금만 들으면 애들 말 배우면 그 장윤정 씨 그 딸 보니까 그 텔레비전 나온 거 보니까 말 못하다가 금세 뭐 엄청 말 잘하더라고요. 요즘은 어른보다 더 잘해요. 1년 되니까 그렇게 말 잘하더라고요. 1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게 시험 공부를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걸린다고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다가 1년 지나면 줄줄줄 나온다고 이제 시험 보러 갈 때 되면은. 그러니까 억지로 참고 일단 모든 수업은 다 듣는 게 좋아요. 그 뒤로 뭐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혼자 예습 복습하는 거 좋지. 아예 수업 안 듣고 혼자서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베이스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9가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476페이지 기본적 사항입니다. 기본적 사항. 기본적 사항 중에서 소재지입니다. 양가로 1번 소재지. 소재지는 소재 플러스 지번이 소재지입니다. 지적법에서. 그래서 8회 시험에 이런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번, 설정, 단위지역까지 구체적으로 조사, 확인하여 설명하였다. 다음 중 잘못된 걸 고르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지번, 설정, 단위지역까지 구체적으로 조사, 확인하여 설명하였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지번이 빠져서 잘못했죠. 명동이 전부 다 네 땅이냐 이렇게 나온다고. 군대 가서 집이 어디야 묻는데 명동이다 이러면 엄청나게 맞아요. 아버지 그렇게 부자냐, 명동 땅 다 샀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명동 몇 번지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소재지까지 설명해야 되는데 단 건축물인 경우는 단다, 다공, 아연, 다기 같이 시작. 단독, 다중, 다가구, 총리, 공관 이런 건 단독주택이고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다가구하고 다세대가 잘 나와요.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인 다세대는 동호수까지 확인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다가구는 동호수는 설명 안 해도 다가구도 편의상 보면 그 출입문에 뭐 101호, 102호 이런 거 붙어놨죠. 붙어 있어도 그거 설명 안 해도 상관없다고.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니까 주인이 한 명이니까. 다가구는 단다, 다공, 아연, 다기 시작. 현업에서 중개사고 가장 많이 나는 게 다가구. 중개사고 가장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 중개보조원.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약 49%가 다가구에 대해서 선순위 세입자가 있어가지고 후순위 세입자가 경매 넘어갔을 때 배당 다 못 받은 게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고 일으키는 가장 많은 분이 중개보조원. 약 70%는 중개보조원이 사고 낸 거다. 자격증 없으니까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그냥 돈 많이 벌려면은 무식하게 해야 돈 많이 벌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돈만 많이 벌려면. 그 대신에 불안하죠. 전부 한 번은 사고 나니까 그렇게 하면 안전만 하게 하려면은 돈을 많이 못 벌 수도 있기는 해요. 그걸 잘 슬기롭게 조화롭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무조건 위험하게 해도 안 되고 무조건 또 안전하게만 해도 돈을 많이 못 벌고. 자, 면적입니다. 면적. 인터넷에 어떤 분이 그 지금 분양하는 게 다 지금 뭐 이거 84제곱미터잖아요. 지금 104면에 분양하는 것도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 84제곱미터면 도대체 몇 평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시험에는 이게 16년 전에 나오고 이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걸 낸다는 건 자꾸 평으로 써놓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나누기 3.3058입니다. 3.3058을 하거나 또는 곱하기 0.3025 0.3025를 곱하거나 또는 나누기 3.3058 하면 됩니다. 하니까 이게 25.4평인가 이 정도 되더라고요. 전용 면적 25평이죠. 분양 평수는 보통 뭐 한 33평 뭐 이 정도라고 말을 해요. 근데 33평 이런 거 안 적어놨어요. 적어놓으면 상업용 목적으로 척감법 평이라는 말을 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래서 25평 안 해놓고 25형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이 형이 뭔데 보니까 옛날에 평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파트는 판상형이 좋아요? 아니면 타워형이 좋아요? 뭐가 더 살기 좋아요? 판상이? 근데 요즘은 판상형으로 많이 지어요. 거의 요즘은 또 판상형으로 많이 짓는 것 같더라. 옛날에 한때 타워형이 유행했는데 지금 여기 뒤에 지어놓은 거는 판상형은 아닐 것 같던데 뒤에 다닥다닥 붙여놓는 거 이런 거는 판상형 되기 쉽지 않죠. 타워형이 좀 그 세대수는 많이 지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 좁은 땅에는. 어쨌든 선호도가 이 판상형이 더 높대요. 그러면 나중에 팔 것, 투자 목적 이런 걸 생각하면 판상형이 더 좋을 가능성이 많죠. 자, 어쨌든 면적은 미터법입니다. 미터법, 제곱미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걱정할 필요 없는 게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떼면 다 제곱미터로 돼 있죠. 미터법으로. 뭐 평이라는 말은 아예 없어요. 공부에는. 각종 공부에는. 공부라는 것은 공적인 장부를 공부라고 합니다. 줄여서. 자, 양가로 3번 지목입니다. 지목이 28개 지목이 있습니다.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 약호가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정식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토지대장을 임야대장을 보고 설명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경계, 양가로 4번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상의 선이 경계입니다. 그 다음에 480페이지 지형과 지세가 나와 있는데요.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경계를 확인한다. 경계, 지적도 임야도는 뭡니까?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그 다음에 천원, 차장, 북서기본법이죠. 북서 쪽에서 시작해서 뱀 기어가듯이 부여된다 해서 사행식이라고 하죠. 사행식. 사자가 이게 사자죠. 사행식. 뱀 기어가듯이 부여된다. 뱀 기어가듯이는 무슨 뜻이 2번지 다음에 바로 옆에 3번지가 붙어있다는 얘기. 다시 처음부터 3번지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게 뱀사자, 이게 몸기, 이미 이자, 이게 조금 한자가 헷갈리는데 이게 세 가지가 비슷비슷하죠. 사행식. 뱀 기어가듯이 부여된다. 북서기본법, 북서쪽에서 시작한다. 이런 게 지적법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는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고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죠. 소유자 면적은 안 나오잖아요. 경계는 확인할 수 있고 지형과 지세, 지형도 확인할 수 있네요. 지형이 뭡니까? 땅이 생긴 모양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지세, 기울기는 확인할 수 없다. 지세를 확인하려면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지형도가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높낮이가 이게 지형도고요. 그 다음에 지형도면 공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형도면이라는 것은 지형도에다가 도시계획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기재해 놓은 게 지형도면이죠. 지세는 확인할 수 없다.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건물의 기본적 사항인데 다음 중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건물의 구조, 2번 건물의 용도, 3번 건축연도, 4번 건축물의 방향 중에서 답은 방향이죠. 방향 요즘 보니까 남서향, 남동향인데 뭐가 더 살기 좋아요? 남동향, 남서향은? 예? 남동이? 남서가? 지금 남동향에 저는 살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지금 남서향에 계속 좀 많이 10년 넘게 지금도 근 10년 정도 남서향에 살고 있는데 남동향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비싸요? 남서향은 뭐 해 넘어가면 저녁 때 되면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한 5시, 막 4시, 6시. 예, 오랫동안 밤늦게까지 덥더라고요. 요즘은 정남향 잘 안 짓더라고요. 거의 남서향
남서향도 남향, 남동향도 남향 이런 식으로 다 말하잖아요. 그 방향은 건축물 대장이 안 나타난다. 현장 납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향인지 동향인지. 자, 그 다음에 이때까지 한 게 지금 기본적 사항입니다.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한 번 더 시작. 기본적 사항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 482페이지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기재되는 권리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권리,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런 거는 현장 납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죠. 현장 납사나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시험에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타나는 것만 정확하게 설명하면 된다. X로 출제됐어요. 안 나타나는 것도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특수지역권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는 거의 신적인 존재가 돼야 돼. 다 알아내야 돼요. 안 나타나는 것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나중에 사고 나면 다 책임은 져야 된다고요. 사고 안 나면 뭐 문제될 거는 없고요. 자, 등기사항증명서는 보면 등기법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표제부가 있고요.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갑구가 있습니다. 갑구. 표제부에는 표시사항이 나타나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나타납니다. 을구는 기재사항이 없으면 두지 아니할 수 있고요. 갑구가 없는 거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인 노인정,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표제부만 있습니다. 시험에 우리 중개실무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려면 갑구 봐야 되냐, 을구 봐야 되냐 이런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답은? 예, 둘 다 봐야 되죠. 해당구 사항란을 봐야 됩니다. 소유권에 대한 갑류는 갑구를 봐야 되고요. 제한물권에 대한 갑류는 을구를 봐야 되죠. 이 표시사항, 대장에 있는 표시사항과 등기사항 증명서 표제부에 있는 표시사항이 다를 경우에는 대장이 우선합니다. 표시사항은. 권리관계는 이 갑구에 있는 소유자와 토지대장에 있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부가 우선합니다. 권리관계는. 자, 그 다음에 485페이지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권리도 현장 답사 등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예, 물권 변동은 법률의 규정, 법률행위 두 개죠. 그 사실 우리는 개업공개사는 법률행위만 중개를 하는 거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 효력 생기는 건 중개 개입할 여지가 없죠. 그게 상속, 개업공개사가 장남에게 상속 중개해줄게 이렇게 할 여지 없습니다. 이번에 민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는데요. 우리 시험 범위하고는 상관없는데 상식적으로 그냥 유류분 제도가 이제 그 직계 비속만 배우자와 직계 비속만 유류분 청구권을 그대로 인정하고요. 형제 자매에 대한 유류분 청구권을 삭제할 예정입니다. 그게 뭐냐면 유류분이라는 건 자기가 받을 지분의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는 2분의 1은 무조건 찾아올 수 있죠.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가 나타나가지고 50억 김영삼 재단에 기부한다고 하니까 자기 유류분 청구했어요. 50% 받아냈어요. 옛날 정치인들은 혼외자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인터넷 있어가지고 다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좀 안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비밀도 없고 무서워서 지금 집에 들어갈 때도 한번 이게 CCTV 있는지 한번 쳐다보고 가요. 다 있잖아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하철에도 다 있고 CCTV가. 어쨌든 자기 받을 거 아무리 부모님이 어디 안 주고 큰아들한테 다 준다 해도 작은아들이
자기가 받아야 될 거 2분의 1은 받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형제 자매 이런 경우는 3분의 1을 받을 수 있었어요. 직계 존속하고는. 근데 그걸 삭제시킨다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형제간이 9명인데 지금 뭐 몇 년 동안 한 번도 전화 연락도 한 번도 안 해본 형제간이 대부분이거든요. 9명 중에. 만나는 거는 고사하고 전화도 한 통 안 해봤어요. 3년 4년 지나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본 형제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죽으면 만약에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으면 형제 자매한테 상속이 되잖아요. 그럼 난 다른 데 다 기부하고 죽겠다 하면 이제 그 개인 의사를 존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형제 자매가 자기 유류분 주장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형제 자매하고는 거의 연락 끊고 사는 게 대부분이니까. 자식하고도 거의 아들도 전화하면 뭐 왜 했는데요 하고 전화 이러니까 전화하는 것도 눈치 보고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나마 아들은 하는데 딸은 진짜 몇 달 동안 한 번도 거의 연락 안 해봤어요. 딸은 그렇지 뭐 그렇게 하진 않는데도 괜히 어렵더라고. 이거 자식도 어려운데. 자, 그 다음에 486페이지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민법 시험은 민법에 법정지상권 나옵니다. 한 문제 반드시. 근데 공인중개사법에는 뭐 잘 안 나옵니다.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5개가 있죠. 이건 지금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맨 밑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487페이지 이게 저당권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 이게 민법 시험에 잘 나오죠. 2번 487페이지 메뉴에 있는 2번하고 그 다음에 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366조가 거의 한 60%, 관습법이 40% 정도 나옵니다. 그 서울의 강남에 건물 쪼개기, 아마 강남 치보세요. 강남 관습법, 강남 법정지상권 이렇게만 치면 나올 거예요. 아마 치보세요. 강남 법정지상권. 휴대폰 가지고 한번 치보시라고요. 강남 법정지상권. 나와요, 안 나와요? 강남 법정 건물 쪼갰다고 나와 있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 가지고 이 민법 366조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이었다가 임의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법정이라는 말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법정지상권. 근데 이제 이거는 임의경매 이외에 요거는 강남의 건물 쪼개기 나온 거 이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에요. 임의경매가 아니라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건 어떤 사례였냐 하면은 아버지가 사망을 하시면서 자식이 3명이 있었어요. 가벌병. 그래서 건물은 장남 가백에 상속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병리 토지가 2필지였어요. 한 필지는 을에게, 나머지 한 필지는 병에게 이렇게 상속을 해줬다고요. 그럼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각각 달라요. 이 상태에서 이 차남 둘째 아들이 또 사망을 해버렸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세를 못 내게 됐어요. 상속세 못 내니까 강남세무서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온비드 공매 신청을 했어요. 그 공매 이게 아마 4,50억 지금 금액 아마 읽어보면 나올 거예요. 건물 쪼개기 읽어보면 금액은 한 4,50억에 공매로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소송하는데 대부분까지 가는데 한 5년 가까이 걸렸어요. 최종 건물 7급 반을 쪼개는 데까지 한 5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3년은 넘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뭐 수익이 한 80억 넘게 벌었어요. 3년에서 5년. 지금 기간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한 최소 3년 이상 걸렸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투자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이거 40억 투자해가지고 2배. 예? 40억은 자기 혼자 한 게 아니고 이게 경매 강사였어요. 강사해가지고 수강생들 투자자 모집해가지고 1인당 1억씩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40명이 40억 투자했다고요. 그래가지고 2억씩 배당을 해준 거죠. 1억 투자한 사람들. 그럼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같으면? 아직 젊으니까 하겠네. 저는 못해요. 5년 있으면 제가 죽을지 어쩔지 몰라가지고 못할 것 같아. 지금 하라고 해도. 만약에 2배 남는 게 확실하지는 않죠. 확실하다면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소송해가지고 패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확신이 있으니까 이거 한 거지.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애초부터 이거는 민법 366조가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법 시험에 나대지에 이런 말 나오면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런 말 나오면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죠. 나대지 뭐 이런 말 나오면 건물 신축 이런 말 나오면 그게 인정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아예 첫 문장에 그런 말 나오면 그 저당권 설정 당시에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신축하면 안 된다고 인정이 법정지상권 민법 시험에 나와요. 우리 중개실무에는 거의 안 나오고. 그다음에 관서법은 반드시 처음부터 동일 소유일 필요는 없지만 한 번이라도 동일 소유이었어야 하는데 이건 한 번도 동일 소유인 적이 없다고요.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이. 그래서 이 을 지분에 대해서 이 건물 반 쪼개버렸다고요. 그거 보면 지금 여기 변호사 사무실 전부 강남에 있는 건물 이게 5층짜리였어요. 쪼개고 지금은 15층짜리 지어가지고 쪼개버리고 나니까 병원 같은 거 장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식당 같은 거 반 쪼개버리고 나니까 다 장사 못하고 이 세입자들이 엄청나게 손해봤죠. 그래가지고 이 건물 남은 건물도 건설 회사에서 샀어요. 2개 다 사가지고 지금은 15층짜리 건물 지어가지고 그 건설 회사도 돈 벌고 이것도 낙찰받은 사람도 돈 벌고 값도 좀 비싸게 팔긴 했지만 크게 많이 벌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거 철거 비용 이런 것도 대집행 비용도 다 건물주가 다 돼야 돼. 이거 철거 비용까지도 철거하라고 했는데 안 했으니까 행정 대집행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유치권도 민법 시험에 나오고 우리 중개실무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유치권.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 변제를 받을 때까지 건물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세탁소에 세탁물 맡겼는데 세탁비 안 주면 안 내주죠. 세탁물. 차 수리 맡겼는데 수리비 안 주면 차 안 내주고 가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그 부동산 아파트 뭐 인테리어 같은 거 수리하라고 맡겼는데 수리비 안 주면 유치할 수 있다고. 유치장 할 때 유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유치장 들어가면 철종만에 갇혀가지고 마음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유치권이라는 말 뜻은 꽉 잡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이 뜻이죠.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 안 내준다고 유치권 행사 못하고 권리금 안 내준다고 유치권 행사 못하죠. 민법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중개실무에는 이제 분묘기지권이 잘 나옵니다. 그게 488페이지 옆에 나왔다고 출제됐다고 옆에 체크돼 있죠. 이런 것만 공부해도 돼. 옆에 시험에 한 번이라도 나왔다고 체크돼 있는 것만 자꾸 어려운 거 사이드에 있는 거 하지 말고요. 분묘기지권이라는 거는 뭐냐면 오래된 묘는 이제 강제로 이장 못 시킨단 말입니다. 남의 땅에다 묘를 설치해놔도. 저도 그 태종 왕건인가 지금 뭐 드라마 하는 게 이름이 태종 이방원 하죠. 그거 보다가 보니까 끝날 때 되니까 뭐 이질한 묘가 어디 시흥시에 돼 있다 해서 제가 찾아러 가봤어요. 이질한 묘는 요 광주에 있는 거는 조영무 묘는 또 광주에 있더라고. 옆에 이게 그 제가 지금 한 주에 한 번씩 현장 답사 가고 있어요. 묘 보러. 이질한 묘는 가봤어요. 시흥 그 안상 군수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안성 사람인데 그게 왜 묻혀있는지 이해가 안 돼서 가보니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까지 위에 새겨 있고 자기 묘 이질한
요즘 텔레비에 이지란 젊은 애 그 당시 20대였더라고. 20대 때 안산 군수했어. 지금 같으면 20대에서 군수하기 힘들죠. 20대 그냥장이 지금도 텔레비전에 굉장히 젊은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이지란 맞나? 이지란 맞죠? 태종면은 어디 있어요? 태종면은 강남에 있죠. 강남에. 태종. 이승계면은 어디 있어요? 안 가봤어요? 이승계면은 저 구리에 동구릉에 가면 있어요. 구리에. 전 다 가봤다고 답사. 그 이승계면은 가면은 벌초를 안 해가지고 억새가 엄청나게 크게 자라고 있어요. 그 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방원이 하도 불효자식 하멍차사 한 마리 생겼잖아요. 하멍이 차사 보내면 제가 아버지한테 보내면 다 죽여버리고 안 보내고 안 돌려보내니까 하멍차사 돌아가면 안 오는 게 가기만 가면 안 오는 게 하멍차사잖아요. 벼슬이에요. 차사가. 그만큼 아들하고 지금 전쟁하는 거 나오대. 저번 주인가 보니까 토요일 날. 그래서 너는 내 묘에 벌초도 하지 마라. 손도 대지 말라 해가지고 벌초를 안 해가지고 지금 억새가 엄청나게 크게 돼 있어. 구리 동구릉에 가보세요. 맨 위에 있어요. 물론 그 억새를 북한 거 저기 자기 동북면에 있는 고향 걸 갖다 심어가지고 뭐 그렇다는 설도 있고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어쨌든 가보니까 벌초는 안 했더라고. 크게 자라 있더라고. 다른 데는 다 깎아놨는데 잔디를.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이거 살았을 때 불효한 자식일수록 돌아가시고 나니까 엄청나게 이게 효도하려는 게 있더라고. 제가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보니까 형제간 살아있을 때 10년 동안 안 찾아온 사람이 돌아가시니까 막 엉엉 울고 눈물바다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아유 저 효녀 낳네 이렇게 하고 저보고는 저놈의 자식 저건 울지도 않고 나쁜 놈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20년 넘게 모셨으니까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어머니 돌아가셔도. 그 대신에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지금 이천에 쌀밥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많이 왔었어요. 그때 6,000원 20년 전에 6,000원 했었어. 그때 쌀밥이. 그거 먹으러 지금 뭐 차가지고 오고 이렇게 다 저는 살아있을 때 효도했기 때문에 돌아가셨을 때는 안 울었어요. 자, 분묘기지권 488페이지 맨 밑에 분묘기지권은 판례가 인정한 지상권에 유사합니다. 지역권에 유사한 게 아니고요. 유사한 일종의 물건으로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관습법상 특수지상권에 해당된다. 우리 민법에서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않냐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죠. 그 법률에 인정되는 게 8가지가 있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유질저, 저질유 8개가 있는데 관습법상 인정되는 게 딱 2개가 있습니다. 좀 전에 했던 법정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 2개밖에 없습니다. 뭐 용수권, 온천권 이런 거 없죠. 자, 분묘기지권 성립하는 거 489페이지 성립하는 게 보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성립하려면은 일단은 사람의 두 번째 줄에 해골, 참 이 판사는 해골이라고 해놨는데 보통은 유골 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여기는 해골이라니까 왠지 좀 무섭죠. 해골, 유해, 유발. 유발은 뭡니까? 죽은 사람 발모가지다. 죽은 사람 머리카락이다. 머리카락이죠.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머리카락 하나 부모님한테 받은 거니까 절대 깎으면 안 된다 해서 우리 옛날 장발을 했잖아요. 그 조선시대 때는 일제 때 단발령을 내려가지고 머리 깎았고요. 유발, 머리카락 등 시신을 매장하여 사자를 안장하는 장소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며 봉분 등. 그래서 일단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은 봉분이 있어야 되고요. 평평하게 묻어놓은 평장, 암장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유발, 유해 이런 거 시신이 있어야 된다. 가묘, 예장,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예장, 미리 묻어놓은 묘 이런 거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평장, 암장도 인정되지 않는다. 평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 가보면 평장이 평평하게 돼 있어요. 그냥 평지에다 돌만 하나 얹어놨더라고요. 자연석이더라고요. 인위적으로 만든 돌은 아니고요.
그런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양가로 2번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남의 땅에다가 주인 동의받고 설치한 경우. 두 번째 주인 동의받지 않고 설치했다 하더라도 20년간 평공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봉제사한 경우 20년입니다. 즉시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20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점유 취득 시효가 민법에서 20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하면 여러분들 조상들 땅 잘 있는지 봐야 돼요. 시골에 있는 땅들, 저도 시골에 뭐 상속받은 거 지금은 없고 다 없는데 그 형님한테 물어보니까 형님이 얼마 전에 전화 와서 한번 물어봤어요. 농사 짓냐 물어봤어요. 그 논이 있는 거 우리 안 짓는다더라고. 농사 지으면 짓는 만큼 오히려 손해래요. 그 농사 안 짓고 그냥 가만히 놔놓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잖아. 또 농지사를 안 지면 그냥 다른 사람 보고 공짜로 지어라 했대. 공짜로. 옛날에는 얼마 줬어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농사 지으면 5대5였어. 5대5. 주인이 반 가지고 세입자가 반 가졌어요. 그 지금 농지법에는 얼마 가지라고 돼 있어요. 농지법 대리경작하면 20? 10%죠. 지금 대리경작하면. 경작자가 90% 가지고 주인한테 10% 주면 돼요. 대리경작하면. 법에는. 근데 현실적으로 10% 받고도 지으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그냥 공짜로 형님 보니까 지으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난 공짜로 짓는데 농지 직불금이 나오는데 농사 지으면 손해보는 만큼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게 있잖아요. 농지 직불금. 그 농지 직불금 그냥 받는 게 차라리 더 낫다 하더라고요. (20년) 그러니까 결론은 그 시골에 여러분들 혹시 조상님들 땅 있으면 잘 있는지 보라고요. 남한테 그냥 공짜로 농사 지으라고 하면 아무것도 문서로 쓰지도 않잖아요.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 20년 지나버리면 다 소유권 뺏긴다고요. 점유 취득 시효에 의해서. 그럼 한 18년 이런 거 된 거 있으면 빨리 시효를 중단시켜야 되겠죠. 명도 소송을 하든지 뭐 임대차 계약서를 적든지 통장에 얼마라도 입금시켜 달라든지 임대차 계약서고 이런 걸 근거를 남겨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땅에다가 묘를 설치했다가 땅을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 안 하면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이 3번이 대표적인 게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치보면 이게 대표적인 게 양평 흑염소 분묘기지권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그게 묘가 있으면 분묘기지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묘 이장할 의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의 내용 3번에 양가로 1번에 보면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 말입니다. 분묘기지 자체에 하나는 것은 아니며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봉분의 기저 부분 이게 분묘기지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게 상석이고요. 옆에 세우는 게 비석입니다. 그리고 무덤 뒤에 반달 모양으로 둔덕을 조성해 둔 걸 사성이라고 합니다. 사성. 사성까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양가로 1번 맨 뒤에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안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잘했습니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에 유사하지만 지상권의 최단기 존속기간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구 무한히 존속된다. 우리 지상권의 최단기 존속기간은 경관 건물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 5년이죠. 이게 공작물에 해당됩니다. 특수 공작물이잖아요. 근데 5년이 아니라 영구 무한히 존속된다. 지료는 이게 중요합니다. 바뀌었습니다. 지료를 청구하면 수요 취득하는 경우에도 옛날에는 수요 취득하면 무상 지료였는데 지금은 청구하면 청구한 때부터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상권의 경우 지료 청구는 지상권은 청구한 때부터가 아니라 지상권 성립한 때부터 지급해야 됩니다. 청구하면. 그러나 분묘기지권은 청구한 때부터 지급하면 된다. 양가로 4번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쌍분이나 단분 형태로 새로운 분묘를 신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요. 지금 태종 이방원이 보니까 드라마상 자기 원경왕후 사랑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원경왕후의 그 몸종 이런 여자 몸종한테서 삼남 10년간 낳더라고요. 10명 넘게 낳더라고요. 일부러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죠. 그 왕비의 여종한테서 그렇게 애를 많이 놓고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 강남에 가보면 합장돼 있어요. 원경하고 쌍분 형태로 태종하고. 그 쌍분 형태로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남편이 죽어가지고 사망해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인을 이게 쌍분 형태로 합장하는 거 안 된다. 쌍분이라는 말은 봉분이 2개 있는 게 쌍분입니다. 봉분이 하나 있는 건 단분. 단분 형태로 관만 2개 넣는 경우도 있죠. 세종대왕 왕릉은 어떻게 돼 있어요? 쌍분이에요? 단분이에요? 하나? 자, 그래서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미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배우자를 쌍분이나 단분 형태로 합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게 양가로 4번, 양가로 5번. 양가로 5번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양가로 5번은 뭐냐면 맨 마지막에 분묘가 집단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묘가 여러 개가 집단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이 전체가 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고 있다면 이미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장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이거는 밖으로 이장하는 건 안 되고 밖에 있는 걸 안으로 이장하는 건 안 되지만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하는 것은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이장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공터가 돼가지고 더 이상 분묘기지권 인정해 줄 필요 없다면 이거는 분묘기지권 인정이 안 됩니다. 새로운 분묘를 신설하거나 밖으로 이전하거나 밖에 있는 걸 안으로 이장하는 건 안 되지만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맨 마지막에 있죠. 거기 양가로 5번.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맨 마지막이 그게 아니네.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원래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이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죠. 자, 여기까지 분묘기지권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빨리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